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는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알맞은 리듬에 담아놓은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시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사람마다 시에 대한 생각이 달랐지요. 작곡가 베토벤은 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위대한 시는 국가의 귀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시는 너무나도 천재적인 일종의 쓸데없는 소리가 아닐까요? 시만큼 천재적인 글이 또 있을까요? 그 절묘한 낱말을 배열하며 완벽한 리듬은 웬만한 수학 공식보다도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시락을 집대성한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이 좁거나 옳지 않으면 좋은 시가 나올 수 없는 법이지요. 시를 쓰기 전에 마음부터 닦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의 정의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럼 시가 다른 종류의 글과 구별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음악적 요소가 있어요. 음악적 요소는 보통 시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몇 구절씩 끊어 읽거나 빠르게 읽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느리게 읽곤 해요. 이것이 바로 운율이라고 해요. 운율은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시를 읽게 해주는 음악적 요소지요. 이것이 시가 다른 종류의 글과 가장 구별되는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 예문을 볼까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괴로움도 우리를 시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에서. 자, 이 시에서 어때요? 각행을 자연스럽게 두 말마디로 나누어 읽게 되어 은율이 느껴져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시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회화적 요소가 있어요. 시를 읽으면 한 폭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줄글은 이야기의 장면을 길게 설명하거나 묘사해요. 하지만 시는 시어를 통하여 그림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이는 정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요. 자신이 어제 먹은 외국 과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과일이었는데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그 과일을 손에 들고 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실감나게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 그러면 또 예문을 볼까요? 하얗고 길쭉한 마음에 빨간빛 매콤달콤 물들면 고운 입안 즐거움이 가득 고인다. 아, 이 시는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자세하게 풀어 쓴 줄글보다 읽는 이가 마음속으로 더 많은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요. 이처럼 시를 읽을 때 색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시에 표현된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실제로 보지 않고도 그것의 모습이나 느낌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은 시어를 통해 읽는 이에게 감각적인 인상을 불러일으켜서 시적 상황을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5가지 감각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추상적인 어떤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읽는 이가 사물을 보다 뚜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시어의 함축성을 높여주기도 해서 읽는 이가 풍부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죠. 예를 들면 이현이는 씩씩하다라는 말보다는 이현이는 정글 속을 달리는 사자처럼 씩씩하다고 표현하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의성어라고 하고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의성어나 의태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또 같은 말도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성어나 의태어는 시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반복되는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시의 은유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요. 또 시각적 심상이나 청각적 심상을 표현할 때도 의성어와 의태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꾀꼬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꾀꼬리가 꾀꿀꾀꿀 노래를 부릅니다 라는 표현은 더 재밌고 실감나죠. 또 나뭇잎이 굴러갑니다를 나뭇잎이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라고 표현하면 더 실감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심상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듯한 시각적 심상이 있어요. 모양이나 색깔, 밝고 어두움, 움직임 등을 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심상을 말해요. 시나브로 노랗고 붉은 꽃을 피우는 귀여운 버들 강아지가 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님이여, 어서 오세요. 꽃향기에 취해 벌나비가 춤을 추어도 당신 없는 이곳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춤추는 벌과 나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귀에 들리는 듯한 청각적 심상. 딸랑딸랑 방울소리와 같이 귀를 통해 느껴지는 심상을 말해요. 청각적 심상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참새 떼처럼 짹짹을 몰려다니는 것도 좋지만,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아이들이 막 조잘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손으로 만지는 듯한 촉각적 심상이 있어요. 시원한 바람과 같이 피부의 감촉을 통해 느껴지는 심상을 말하는 거예요. 꽃가루와 같은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입으로 맛을 보는 듯한 미각적 심상이 있어요. 입속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입으로 맛을 보는 것까지 느껴지는 심상을 말해요. 빨간 고추장, 듬뿍,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아, 떡볶이의 맛이 입으로 느껴지는 것 같죠? 그 다섯 번째,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후각적 심상. 향긋한 꽃향기처럼 냄새나 향기에 의해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심상을 말해요. 가슴 가득 퍼지는 비릿한 바다 냄새, 짭조름한 미역 냄새. 자, 어때요? 냄새가 막 코에서 맡아지는 것 같죠? 그 다음, 여러 감각으로 동시에 느끼는 듯한 또 공감각적 심상도 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처럼 2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심상을 말해요. 별들의 속삭임이 반짝반짝 들리고 시계들의 속삭임이 알록달록 들리는 밤. 어때요? 귀에 들리는 속삭임을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색깔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2가지 심상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에는 의미적 요소도 있어요.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있죠. 해바라기처럼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싶어요. 오직 주님만 그리워요. 어때요? 위시에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주 느낄 수가 있죠. 이 주제가 시의 의미적 요소예요. 시에서는 글쓴이의 마음이 시의 주제가 되지요. 시에는 시만이 가지는 독특한 요소들과 특징이 있어요. 줄글은 상황과 장면을 자세하게 풀어서 쓰지만 시는 수많은 의미를 한 낱말로 표현하는 시적 언어, 즉 시어가 있어요. 시적 언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함축적 의미를 중시하고 소리의 반복에 의한 리듬감을 중시하며 상징적 표현에 의해 하나의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상징성, 애매성, 다의성을 갖기도 해요. 아기 바람이 산책을 나왔어요. 민들레 꽃이도 건드려보고 잠자는 아기 콧등에 누워보고. 아기 바람이 산책을 나왔어요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아기처럼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분다거나 또는 이른 봄에 부는 바람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시에서는 짧은 낱말이나 문장 하나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밖에 또 시어의 특징으로는 시적 허용과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적 허용이 뭔가 알아볼까요? 보통의 글에서는 문법이나 어법을 꼭 지켜야 하지만 시인은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아요. 시인만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시적 자유 또는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언어 유의가 있는데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한자어의 동임 이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식구가 있는데 시어가 모여서 이루는 구절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식구는 주로 시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럼 우리 시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정형시인데요. 첫 줄을 초장, 두 번째 줄을 중장, 마지막 줄을 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3장 6구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 말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려던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새 왕조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뜻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때 그가 지은 시조가 바로 하여가예요. 역시 3장 6구의 형식이에요. 한번 선생님이 읊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여기도 역시 초장, 중장, 종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각 장마다 두 구가 있어요. 그래서 3장 6구의 형식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뭘까요? 자, 이 뜻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떤가? 만수산에 서로 얽혀서 사는 칡덩굴처럼 사는 것도 어떤가? 우리도 칡덩굴처럼 얽혀서 오래오래 살아가세라는 것으로 고려를 패하고 새 나라인 조선을 세워서 같이 살자고 회유하는 시였어요. 그러자 정몽주는 단신가를 지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였어요. 이에 정몽주는 단신가를 지어서 그 말에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제안을 뿌리친 거죠. 이후 단신가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시조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자, 그럼 단신가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 뜻은 죽는데 100번 이상 죽어도 그리고 모든 그 뼈가 완전히 이제 다 없어져서 흙이 되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고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왕에 대한 그 한마음,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시에는 행과 연이 있어요. 시행은 시의 한 줄을 말해요. 줄글의 한 문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줄글과 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시를 먼저 읽고 이 시가 줄글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말매미가 맵싼 더위 한 입 베어 먹고 여름내 온다. 자, 이것을 줄글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무더운 여름날에 나무에 매달린 말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마치 맵싸한 고추를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매미는 맴 소리를 내면서 여름 동안 울고 있습니다. 2번 글은 1번 글을 줄글로 바꾼 거죠. 시는 몇 개의 낱말로 한 행을 만들지만 줄글 못지않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줘요. 시연은 하나 이상의 행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줄글의 한 문단에 해당해요. 자, 그럼 연이 있는 시를 또 알아볼까요? 1년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어찌 그리 좁은지 불평하며 들어갔어요. 원망하며 들어갔어요. 때론 눈물 지으며 들어갔어요. 왜 눈물샘이 터졌는지 모르고 솟구쳐 오르는 샘물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갔어요. 이연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어찌 그리 아픈지 춥고 쓰리고 목마르고 기진하며 들어갔어요. 그 좁디 좁은 문은 내가 박은 못자국, 내가 찌른 창자국, 그 거룩한 손에, 날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에, 날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손에 죄악의 못을 박았던 그 자국에 한 죄인이 돌아갔어요. 3년 그 정결한 심장에, 날 품어주신 그 자비의 가슴에 차마 바로 찌르지 못하고 옆구리를 통하여 교묘히 찔렀던 창자국에 한 죄인이 들어갔어요. 그 문은 당신의 상처난 사랑의 문, 두 팔 벌리고 들어오라고 열어두신 긍휼의 문, 오늘도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고개 숙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그대로 들어갔어요. 사연, 그 안에는 생명샘이 흘러넘쳤어요.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는 그 음성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와서 마시라는 십자가 표지판과 함께 그 생명수는 바로 내가 찌른 상처에서 나온 그 물과 피.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 문으로 들어갔어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지, 왜 운명하셨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마신 생명수가, 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 안에, 그 품에 안겨 있을 때까지는. 위시는 모두 사연으로 되어 있어요. 연의 순서에 따라 앞에 숫자를 붙여서 1년, 2년, 3년 사연으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시에는 음보도 있어요. 음보란 시에 있어서 은유를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즉 시를 읽을 때 같은 길이로 읽혀지는 단위를 말해요. 우리나라 시의 경우 대체로 끊어 읽는 곳을 기준으로 3음절이나 4음절이 한 음보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높이 뜨면 높이 뜨면 하늘 위 꿈 그리고, 낮게 날면 낮게 날면 꽃잎 속 향기 담아 한 손 두 손 고이 접어 내 맘속 날려본다. 위시는 자연스럽게 한 행을 두 말마디로 끊어 읽는 은유리므로 한 행의 이음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오늘 이렇게 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더 이해가 많이 됐나요? 다음 시간에도 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